게임의 여왕 제1부 제이미 제7장. 제이미는 옷을 입다가 조심스럽게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처음에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다. 그러나 문 두드리는 소리는 되풀이되었다. 누구세요? 제이미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마거릿이 서 있었다. 들어와요, 마거릿. 무슨 일이 생겼어? 그녀가 그의 호텔 방으로 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왔으나 막상 그와 얼굴을 마주하자 말하기가 거북했다. 그녀는 밤새 그에게 어떤 말로 그 얘기를 전할까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었다.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트래비스, 저는 당신의 아이를 가졌어요. 그의 얼굴은 너무도 무표정해서 그녀는 그를 잃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섬뜩해졌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표정이 몹시 밝아졌다. 그래서 그녀는 그런 걱정을 잠시 접을 수 있었다. 잘했어, 마거릿. 장애. 당신 아버님께도 말씀드렸나? 마거릿은 놀라며 물러섰다. 오, 안 돼요. 아버지한테는. 그녀는 빅토리아식 녹색 플러시 천으로 된 소파 쪽으로 가서 앉았다. 제이미는 서둘러 와이셔츠를 입기 시작했다. 자, 우리 함께 당신 아버님께 말씀드리러 갑시다. 트래비스, 당신은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생각하세요? 내 생애에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었소. 제이미와 마거릿이 가게 안으로 성큼 들어섰을 때 메르베는 채굴꾼들에게 육포 조각들을 재서 나누고 있었다. 아, 트래비스. 잠깐만 기다려요. 그는 서둘러 손님과의 일을 마친 후 제이미에게 다가왔다. 날씨가 좋은데. 그래, 어때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이미는 기쁜 낯으로 대답했다. 마거릿이 아기를 가졌습니다. 급작스런 침묵이 감돌았다. 나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메르베가 말을 더듬었다. 간단한 얘기지요. 제가 마거릿을 임신시켰습니다. 메르베의 얼굴에 핏기가 없어졌다. 그가 거친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그것이 사실인가? 크나큰 소용돌이가 메르베의 머릿속에서 휘몰아치는 것 같았다. 내 소중한 딸이 순결을 잃었다니, 임신을 하다니. 그는 분명 마을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안 트래비스는 대단한 부자다. 만일 이들이 결혼을 한다면. 메르베가 제이미 쪽을 향해 말을 했다. 즉시 결혼식을 올릴 테지요. 제이미는 놀란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결혼이라고요? 당신이 나를 속여 나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 했었는데 나를 당신 딸 마거릿과 결혼시키려는 것입니까? 반데르 메르베는 현기증을 느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트래비스 씨, 절대로 그런 일은. 제 이름은 트래비스가 아닙니다. 제이미가 거칠게 대답했다. 제 이름은 제이미 맥그리거입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겠습니까? 제이미는 메르베의 얼굴에서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을 보았다. 네, 물론 모른다고 하시겠죠?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당신이 그를 죽였으니까요. 그러나 나는 원한이나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선물을 드리려 합니다. 당신 딸의 뱃속에 있는 나의 씨를 말입니다. 그리고 제이미는 돌아서서 그를 응시하고 있는 두 사람을 남겨둔 채 걸어 나왔다. 마거릿은 말할 수 없는 놀라움에 그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살로몬 반데르 메르베는 몹시 화가 난 표정으로 그의 딸에게 얼굴을 돌렸다. 이 망할려나. 망할년. 사라져. 내 눈앞에서 썩 없어져 버려. 그는 버럭 고함을 질렀다. 마거릿은 멍청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무서운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트래비스는 그녀의 아버지 때문에 그녀를 배신한 것이었다. 트래비스는 그녀도 메르베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다. 제이미 맥그리거가 누구란 말인가? 도대체 누구? 꺼져. 메르베가 세게 그녀의 뺨을 때렸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마거릿은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가슴은 뛰고 숨이 차올랐다. 아버지는 미친 사람 같았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도망쳐 나왔다. 살로몬 반데르 메르베 씨는 그곳에 서서 딸이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절망에 사로잡혔다. 클립 드리프트에서 부정한 짓을 저지른 여자들은 교회 군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뒤 그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되었다. 이러한 일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었다. 그러나 그의 딸 마거릿은 예의 바르고 얌전하도록 교육을 받아왔다. 그러한 딸이 어떻게 이처럼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단 말인가? 메르베는 동물처럼 울부짖었다. 계속해서 제이미와 함께 누워있는 벌거벗은 딸이 떠올라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는 가게 앞문에 패전 팻말을 걸어놓고 침대로 가서 누웠는데 움직일 만한 아무런 힘도 의지도 나지 않았다. 소문이 마을에 퍼지면 그는 마을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절대 그 일에 관해 아무도 모르도록 해야 해. 다시는 딸을 보지 않을 거야.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오 하느님, 어찌하여 당신의 성실한 종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 자식을 죽게 하소서. 오 주님, 아니 그들을 둘 다 죽이소서. 선다우너 술집에 제이미가 들어섰을 때 술집 안은 손님들로 붐볐다. 그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이봐요, 내 말 좀 들어봐요. 장내가 조용해졌다. 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한 잔 사겠소. 무슨 일입니까? 노다지라도. 스미트가 물었다. 제이미는 웃었다. 어느 정도는. 반데르 메르베의 딸이 임신을 했다네. 반데르 메르베 씨는 모두가 자기를 축하해 주기를 원하고 있네. 스미트가 휘파람을 불었다. 오, 주님. 주님은 그 일과는 관계없어. 단지 제이미 맥그리거가 관련 있을 뿐. 불과 몇 시간도 안 되어 클립 드리프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안 트래비스가 제이미 맥그리거라니, 그리고 또한 반데르 메르베의 딸을 임신시켰다니, 마거릿 반 데르 메르베는 온 마을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 애는 그렇지 않아 보였는데. 안 그런가? 잔잔한 물이 깊다는 속담이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우물에 그들의 심지를 담갔을지 의문일세. 무척 예쁘던데 말이야. 나도 한번 시도해 볼걸? 왜 한번 청해보지 그랬나? 그녀에겐 별 상관이 없었을 텐데. 그러면서 사내들은 웃었다. 살로몬 반데르 메르베는 그날 오후 자기 가게를 떠나며 그에게 일어난 끔찍한 재난에 대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그는 마거릿을 다음 기차로 케이프타운으로 보낼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사생활을 낳게 되며 이 클립 드리프트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녀의 그러한 일을 알지 못할 것이다. 메르베는 가슴에 비밀을 유지한 채 묘한 웃음을 머금고는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안녕하십니까? 반데르 메르베 씨. 제가 듣기에 선생님께서는 애기 옷 몇 벌을 구입하실 거라던데요. 안녕하시오, 살로몬 씨. 조류 감시원이 바알강 근처에서 새로운 종류의 새를 발견했답니다. 아, 그런데 황새랍니다. 메르베는 그 말을 듣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벌개져서 가게로 들어갔다. 그리고 뒤쪽 문에 빗장을 질렀다. 선다우너 술집에서 제이미는 그의 주위에서 쏟아지는 잡담들을 들으며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그것은 클립 드리프트가 생긴 이래 최대의 스캔들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 연문에서 얻는 즐거움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것은 살로몬 반데르 메르베가 반다의 누이 동생에게 그리고 제이미에게 행했던 씻을 수 없는 악행에 대한 보복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그에게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복이기도 했지만 이 정도는 메르베가 행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반데르 메르베가 철저하게 망가지기 전까지는 제이미의 복수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마거릿에 대해서도 그는 조금도 동정하지 않았다. 그녀도 단지 제이미가 계획한 복수의 일부분이었을 뿐이었다. 그들이 맨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무슨 말을 했던가? 아버지가 아마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분은 모르시는 것이 없거든요. 그녀 역시 반데르 메르베가의 피가 섞여 있었다. 제이미는 그 둘 다를 파멸시킬 생각이었다. 스미트는 제이미가 앉아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맥그리거 씨,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일이야? 스미트는 의식적으로 그의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제가 푸니엘 근처에 10개의 브라질을 가지고 있는 2명의 광산업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광산에서 사용할 적합한 장비를 구입할 만한 돈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업자를 구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이 없으십니까? 제이미는 그를 유심히 살폈다. 당신이 메르베에게 소개한 그 사람들이 아니오? 스미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의 제안을 숙고해 보았습니다. 저로서는 선생님과 일을 하는 것이 더 마음에 들기 때문이지요. 제이미는 길고 두툼한 시가를 꺼냈다. 그러자 스미트가 재빨리 불을 붙여주었다. 계속해 보시오. 스미트는 말을 이었다. 그동안 클립 드리프트에는 매춘 행위가 거의 없었다. 매춘부라면 거의 흑인 여성이었고 그들은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뒷골목에 있는 매음굴에서 살았다. 이곳에 처음 들어온 백인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 시간제 작부였다. 그러다가 다이아몬드 광산이 증가하고 번창하면서 더 많은 백인 작부들이 생겼고 이와 함께 클립 드리프트의 외곽지대에는 양철 지붕을 가진 6채의 술집이 생겼다. 그중 하나가 마담 아그네스의 집이었는데 그럴듯해 보이는 2층으로 된 구조물이었다. 브리거리에 있는 그 집은 큰 도로가 있는 루프거리와는 좀 떨어져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그녀가 그곳 부인들에게 불만을 사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 집은 클립 드리프트의 남자들과 여유가 있는 여행자들이 주로 이용했다. 값이 좀 비싸기는 했으나 여자들은 젊고 매혹적이었으며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잘 치장된 객실에서는 술이 나왔고 손님을 내쫓거나 속이지 않는 것이 아그네스 술집의 규칙이었다. 아그네스는 쾌활한 성격에 건강하고 빨간 머리를 가진 30대 중반의 여자였다. 그녀는 런던에 있는 어느 술집에서 일을 했었으나 클립 드리프트와 같은 광산에서는 돈을 모으기가 쉽다는 얘기를 듣고 이곳으로 흘러들어온 것이다. 그녀는 자기 소유의 가게를 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모았고 사업은 점점 번창해 갔다. 마담 아그네스는 남자들을 이해한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그런 그녀도 제이미 맥그리거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제이미도 여자를 좋아하고 그곳에 자주 들려 돈을 많이 쓰는 편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내성적인 데다가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한마디로 접근하기 힘든 사람이었다. 그의 눈은 아그네스를 매혹시켰다. 그의 눈은 엷은 회색빛이었고 무척 깊었으며 차가웠다. 다른 손님들과 다른 점은 그는 자신에 관해서, 즉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마담 아그네스는 몇 시간 전에 어떤 소문을 들었는데 제이미 맥그리거가 살로몬 반데르 메르베의 딸을 고의로 임신시키고는 결혼을 거절했다는 이야기였다. 몹쓸 녀석. 그러나 그녀는 제이미가 매력적인 남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제이미가 붉은 카펫이 깔린 계단을 내려가면서 정중히 인사하고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제이미가 호텔로 돌아왔을 때 마거릿은 방 안에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이미가 들어서자 돌아섰다. 안녕, 제이미.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여기서 뭐라오?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별로 할 말이 없을 텐데. 저는 당신이 왜 이러시는지 알고 있어요. 당신은 제 아버지를 미워하시죠? 마거릿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저의 아버지가 당신에게 몹쓸 짓을 했나요?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전혀 상관없다고요. 제발, 부탁이에요. 믿어주세요. 저를 미워하지 말아요. 당신을 사랑해요. 제이미는 그녀를 무덤덤하게 쳐다보았다. 그것은 당신의 문제잖아. 안 그래? 제발, 그런 눈으로 저를 보지 말아주세요. 당신 역시 저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파하드스펜에서의 고통스런 여행을 회상해 보았다. 그는 그곳에서 죽을 힘을 다해 땅을 파고 돌들을 골랐으며 그리고 마침내 기적적으로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 그러나 그것들을 메르베에게 넘겨줬을 때 어떠했는가? 이봐, 날 오해했구먼. 난 동업자를 원치 않아. 날 위해 그동안 수고했네. 하루의 여유를 줄 테니 이 마을에서 꺼져버려. 그리고 메르베는 사람을 시켜 그를 죽이려 했다. 그는 다시 독수리들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독수리들은 그의 몸을 날카로운 부리로 물어뜯으려 하고 있었다. 그때 아주 멀리에서 들리는 것처럼
그는 마거릿의 음성을 들었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세요? 저는 당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이미는 환상에서 깨어나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랑... 그로서는 그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메르베에 대한 증오의 감정만을 남긴 채 모든 것을 없애버렸다. 그 증오심이 그의 생명력을 북돋워 생활을 활기 있게 만드는 근원이 되었다. 그가 그 사기꾼과 싸우고 광산을 빠져나왔을 때 그를 살아있게 하고 또 나미브 사막의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필사적으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도 역시 그 때문이었다. 시인들은 사랑에 관해 시를 쓰고 가수들은 사랑을 노래한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제이미에게 사랑이란 사치나 다름없었다. 당신은 살로몬 반 데르메르베의 딸일 뿐이고 당신의 뱃속에는 그의 손자가 있을 뿐이오. 자, 나가시오. 마거릿이 갈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의 용서를 필요로 했다. 그러나 결코 아버지가 용서하지도 용서할 수도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그녀의 인생을 생지옥으로 만들 것이지만 그녀로서는 별 도리가 없었다. 마거릿은 호텔을 떠나 아버지의 상점 쪽으로 걸어갔다. 스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응시하고 있음을 느꼈다. 남자들 중에 몇몇은 환심을 사려는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그녀는 머리를 쳐들고 걸었다. 가게에는 아무도 없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뒷문으로 들어왔다. 아버지, 너 그의 음성에서 딸에 대한 증오와 모멸감이 배어나왔다. 그가 다가왔을 때 그녀는 독한 위스키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이곳을 떠나라고 말했잖아. 자, 오늘 밤 즉시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야 해. 듣고 있니? 그는 지폐 몇 장을 꺼내 마루 위에 던졌다. 이걸 가지고 가라. 전 아버지의 손자를 가졌어요. 넌 악마의 자식을 가졌다. 그는 다가와서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사람들은 내가 지나다니는 것을 볼 때마다 나를 조롱할 거다. 그러나 내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곧 잊어버리겠지. 그녀는 오랫동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절대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은 그녀는 비틀거리며 문을 나섰다. 돈 가져가. 이년아, 돈 말이야. 그가 소리쳤다. 교회에 싼 하숙집이 있었다. 그녀는 마음을 수습하지 못한 채로 그 집으로 갔다. 그녀는 그곳에 도착한 후 여주인 오웬스 부인을 찾았다. 오웬스 부인은 살이 찌고 호감이 가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클립 드리프트로 데리고 와서는 자신을 버렸다고 했다. 어리석은 여자였다면 타락했겠지만 오웬스 부인은 그렇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녀는 이 마을에서 곤경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다. 그러나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17살 된 이 소녀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나를 찾는 건가? 네, 저 혹시 일자리가 있나 해서요? 일자리라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아무거나요. 요리를 좀 할 줄 알아요. 식사 시중을 들면 되지요. 침대 시트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제발 부탁해요. 무엇이든지. 그녀는 애원했다. 오웬스 부인은 그녀 앞에 떨며 서 있는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러한 그녀의 모습은 오웬스 부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래, 생각해보자. 언제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겠어? 그녀는 마거릿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지금이라도. 나는 이 정도밖에는 줄 수가 없는데. 그녀는 계산을 해보고 말을 이었다. 1파운드 2실링 11펜스를 다달이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마. 좋아요. 살로몬 반 데르메르베는 좀처럼 클립 드리프트 거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자주 휴업 중이라는 팻말을 가게 문 앞에 써붙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 후에 거래처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다. 그러나 메르베는 여전히 주일 예배에는 참석했다. 그는 하느님께서 그의 충성스러운 종의 어깨에 쌓여있는 이 엄청난 부당함을 희정해 주시기를 간청했다. 교구민들은 언제나 메르베를 재력과 훌륭한 인격이 겸비된 사람으로 존경해왔으나 이제 그들은 질시의 눈빛으로 그의 뒤에서 쑥덕거리며 그를 비웃고 있었다.
또한 사람들은 그의 옆자리에 앉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클립 드리프트에서는 이미 추방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히 그의 신락 같은 희망을 깨뜨려 버린 것은 목사님의 쩌렁쩌렁한 설교였다. 그것은 출애굽기와 에스겔서 그리고 레위기를 예술적으로 연결시킨 것이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느님을 질투하는 하느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므로 음탕한 여인아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음행을 함으로써 벗은 몸을 드러내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메르베는 그 이후로 다시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살로몬 반 데르 메르베의 사업은 악화되어 갔고 제이미 맥그리거는 계속 번창했다. 다이아몬드 광산의 가격은 광산을 더 깊이 파들어감에 따라 비싸졌고 브라 청구지에서 일하고 있는 광부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교한 기계를 살 만한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곧 이어 제이미 맥그리거가 광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재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그는 부동산 사업과 금광에 돈을 대고 있었다. 그는 지나치게 세심할 정도로 거래에 있어 정직했고 그의 평판이 좋아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러 찾아왔다. 그곳에는 2개의 은행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부적절한 운영 때문에 문을 닫게 되었을 때 제이미는 그것을 사서 자신의 부하들을 투입했고 상거래에 있어서도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제이미가 손을 대는 것은 무슨 일이나 번창하는 것 같았다. 그는 소년 시절에 감히 꿈꿀 수도 없었던 성공가부를 획득했으나 그는 별다른 의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단지 살로몬 반 데르 메르베의 실패로서만 그의 성공을 측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복수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때때로 제이미는 거리에서 마거릿을 마주치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어쩌다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도 그는 마거릿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을 뿐더러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마주칠 때마다 그녀는 숨조차 쉬기가 힘들어서 자제력을 회복할 때까지 멈춰서 고뇌해야 했다. 그녀는 그를 여전히 사랑했다. 어떤 절대적인 힘도 그것을 바꿔놓을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그녀를 이용했으나 마거릿은 그것이 결국 제이미에게 짐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곧 그녀는 아기를 낳을 것이고 자기의 피가 섞인 아기를 보게 되면 제이미는 그녀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기에게 자기 이름을 붙여줄 것이다. 또한 마거릿은 제이미 맥그리거의 부인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런 생각을 하며 마거릿은 잠자기 전에 그의 푸른 배를 쓰다듬으며 우리 아들이라고 속삭였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조그마한 가능성도 배제하고 싶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모든 남편들은 아들을 원하기 때문이었다. 배가 부르자 그녀의 두려움도 커져갔다. 누군가와 간절히 얘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도시의 여자들은 그녀와 말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종교는 벌만을 강조했지 용서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자신과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생각하면서 울고는 했다. 그즈음 제이미 맥그리거는 클립 드리프트 중심지에 2층 집을 사서 급속히 성장하는 기업의 본부로 썼다. 어느 날 그는 해리 맥밀런이라는 회계사와 얘기를 나누었다. 저는 맥그리거 씨의 회사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관해 생각해 보겠네. 제이미는 그의 회사 이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서 나미브 사막의 다이아몬드 평원에 몰려던 바다 안개가 떠올랐다. 그래서 그는 회계사를 다시 불렀다. 새 회사의 이름을 크루거 브렌트라고 부르겠네. 크루거 브렌트 유한회사라고. 제이미의 은행 지배인인 엘빈 코리가 제이미를 만나기 위해 들어왔다. 반데르 메르베 씨의 대부에 관한 것인데요. 그는 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전이라면 훌륭한 고객이었겠지만 현재의 상황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는 그의 대부금을 걷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맥그리거 사장님. 안 돼. 코니는 놀라 제이미를 쳐다보았다. 그는 오늘 아침 더 많은 돈을 빌리러 왔는데요. 그 사람에게 주시오. 그가 원하는 만큼. 지배인이 일어섰다.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얘기하지요. 그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단지 돈만 주시오. 매일 아침 마거릿은 5시면 일어나 냄새가 좋은 큰 빵과 비스킷을 구웠다. 그리고 하숙하는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떼지어 몰려오면 포리지와 함께 햄과 달걀과 메밀가루로 만든 케이크, 그리고 달콤한 롤빵, 끓인 커피가 들어있는 주전자, 나르티레를 준비했다. 하숙집 손님들의 대부분이 탄광을 전전하는 채굴자들이었다. 그들은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결정한 다음 몸을 씻고 술을 마시고 창녀들을 찾아갔다. 클립 드리프트에는 한 가지 불문율이 있는데 정숙한 부인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창녀를 찾았다. 그렇지만 마거릿 반 데르 메르베에 대한 생각은 달랐다. 왜냐하면 그녀는 어느 쪽에도 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미혼 상태에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정숙한 여자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다. 어쨌든 몇몇 채굴꾼들은 노골적이고 소란스러웠으며 어떤 이들은 마거릿에게 추파를 던지거나 장난을 쳤다. 그럴 때마다 마거릿은 조용한 위엄으로 그들을 다루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다. 오웬스 부인이 잠자리에 들렸는데 마거릿의 방에서부터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부인은 다급히 문을 열어 젖히고 뛰어들어갔다. 그 순간 하숙생인 한 채굴꾼이 마거릿의 잠옷을 벗기고는 침대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오웬스 부인은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그리고 다리미를 집어들어 그를 때리기 시작했다. 부인의 몸집은 채굴꾼의 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채굴꾼을 흠씬 두들겨 패서 끌어내버렸다. 그런 다음 그녀는 마거릿의 방으로 돌아왔다. 마거릿은 입술에서 피를 닦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떨고 있었다. 마거릿, 괜찮아? 예, 저는 오웬스 부인, 감사합니다. 눈물이 저절로 마거릿의 눈에서 솟구쳤다. 오웬스 부인이 마거릿의 불러오는 배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쓸데없는 일이야. 제이미 맥그리거는 이해와 결혼하지 않을 거야. 해산할 날짜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마거릿은 쉽게 피곤을 느꼈으며 몸을 익히는데 애를 먹었다. 그녀의 유일한 기쁨은 아기의 태동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녀와 아기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격리된 존재였다. 어느 날 저녁 늦게 식사를 끝냈을 때 피부색이 검은 어린 소년 하나가 하숙집에 나타났다. 그 소년의 손에는 마거릿에게 보내는 편지가 들려 있었다. 기다릴 테니 답장을 주세요. 소년이 그녀에게 말을 했다. 마거릿은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 또 한 번 읽었다. 아주 천천히. 좋아, 가서 좋다고 전해. 다음 주 금요일 오후에 마거릿은 마담 아그네스의 집 앞에 도착했다. 문 앞에는 휴업 중이라고 쓴 팻말이 붙어 있었다. 마거릿은 의아해하는 사람들을 무시한 채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이곳에 온 것이 잘못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사실 힘든 결정이었다. 어쨌든 그녀가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무서운 고독감을 떨쳐버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 있었다. 친애하는 반 데르메르베 양에게 이것은 결코 내 장사 얘기가 아니랍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 애들과 나는 당신의 불행하고도 부당한 상황에 대해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일이 지독한 불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아기를 도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만일 실례가 아니라면 식사라도 함께 했으면 하는데요. 금요일 오후라면 어떨지요? 당신의 벗 마담 아그네스. 추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거릿이 돌아가야 할 것인지 망설이고 있을 때 마담 아그네스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마거릿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들어와요. 잘 왔어요. 힘을 합쳐 당신의 일을 이야기해 봅시다. 아그네스는 그녀를 빅토리아식 붉은 플러시 천으로 만든 소파와 의자들, 그리고 테이블이 비치되어 있는 객실로 안내했다. 그 방은 색색의 리본들과 테이프들, 또한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밝은 색조의 오색 풍선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붉은 판자에는 서툰 글씨로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었다. 아기를 환영합니다. 아기는 커서 어른이 되지요. 생일 축하해요. 거실에는 마담 아그네스 집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8명가량 있었다. 그들은 몸매나 나이, 피부색이 모두 달랐다. 그 여자들은 얌전한 옷을 입었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다. 그러한 그 여자들을 보며 마거릿은 오히려 이곳의 다른 부인들보다 세련되었다고 생각했다. 마거릿은 창녀들을 주의 깊게 보았지만 겉으로 보아서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어쨌든 그중 몇몇은 낯익은 여자들이었다.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할 때 그 여자들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몇몇 소녀들은 어리고 아주 아름다웠다.
나이가 들거나 육감적이거나 지나치게 염색한 머리를 한 사람은 극소수였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공통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아주 조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상냥하고 친절했으며 마거릿을 즐겁게 해주려고 무척 노력했다. 그녀들은 수줍은 듯이 마거릿의 주의를 배회했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천한 행동을 할까봐 조심했다. 또한 그 여자들은 마거릿이 정숙한 여자라는 것과 마거릿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마거릿이 방문해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으로 생각했고 그녀를 위한 파티가 즐겁게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가씨, 아주 훌륭한 점심이 준비되었어요. 맛있게 들어요. 그들은 마거릿을 식당으로 안내했다. 마거릿의 자리에는 샴페인 병이 놓여 있었다. 복도를 지나갈 때 마거릿은 2층 침실로 오르는 층계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제이미가 그곳을 들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소녀들을 고르는지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다. 도대체 그들이 어떤 점에서 그를 사로잡는지 알 수가 없었다. 점심 식사는 진수성찬이었다. 향기롭고 부드러운 수프와 샐러드로 시작된 식사는 신선한 잉어 요리로 이어졌다. 그 다음엔 감자와 야채가 든 양고기와 오리고기가 나왔고 술이 든 케이크와 치즈, 과일, 커피 등이 계속 나왔다. 마거릿은 모처럼 배불리 먹었으며 기분이 좋아졌다. 그때 그녀는 맨 윗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그녀의 오른쪽에는 마담 아그네스, 그리고 왼쪽에는 맥이라는 여자가 앉았다. 맥이는 귀여운 금발머리를 갖고 있었으며 16살이 채 못 되어 보였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어색했다. 그 소녀들은 마거릿에게 얘기할 만한 수많은 재미있는 추잡한 이야깃거리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마거릿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날씨에 대해서 말하거나 번창해 가는 클립 드리프트나 남아프리카의 장래에 대한 말을 했다. 그들은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다이아몬드 광산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아름다운 매기가 입을 열었다. 제이미 씨가 새로운 다이아몬드 광맥을 발견했는데 그곳은... 그 말에 방아는 일순간 침묵이 흘렀다. 그제야 매기는 자신이 실언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매기는 말을 얼버무렸다. 저희 아저씨 말인데요. 그분은 우리 아주머니와 결혼하셨거든요. 마거릿은 그녀의 머릿속에 돌연히 강한 질투의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러자 마담 아그네스가 화제를 바꾸었다. 식사가 끝나자 마담 아그네스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다. 이리 와요, 아가씨. 마거릿과 소녀들은 마거릿이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객실로 따라 들어갔다. 그곳에는 예쁘게 포장된 선물 꾸러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순간 마거릿은 그녀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꾸러미들을 풀어봐요. 마담 아그네스가 마거릿에게 말했다. 흔들요람과 손으로 만든 유아용 털신발, 자수가 놓인 애기 모자, 헐렁한 옷들과 기장이 긴 술을 놓은 캐시미어 외투 등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단추로 채우는 프랑스제 어린이 단화, 금줄이 간 어린이 용은장, 순은으로 된 단란한 손잡이가 달린 빗과 브러쉬가 있었다. 또한 선물 중에는 순금으로 된 구슬이 달린 턱받이 용핀, 딸랑이, 고무적 꼭지, 둥근 점이 있는 목마, 장난감 병정, 밝게 채색된 나무 쌓기.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길고 하얀 한 벌의 세례복이었다. 마치 크리스마스 같았다. 마거릿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갑자기 지난 수개월간의 모든 응어리진 외로움과 불행이 그녀의 내부에서 폭발되었다. 그녀는 오열했다. 마담 아그네스가 그녀를 감싸 안고 다른 여자들에게 말했다. 다들 나가 있어. 그들은 조용히 방을 떠났다. 마담 아그네스가 그녀를 소파로 데리고 가서 진정될 때까지 그녀를 붙들고 앉아 있었다. 미안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마거릿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가씨, 괜찮아요. 이 방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었지요. 그런데 당신은 제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알아요? 어쨌든 결국에 가서는 잘 해결되지요. 당신과 당신의 아기 역시 아주 잘 될 거예요. 고마워요. 마거릿이 속삭였다. 그리고 그녀는 선물 꾸러미들을 보고 어깨를 움츠리며 말했다. 저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에 대해 어떻게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담 아그네스가 마거릿의 손을 꽉 쥐었다. 괜찮아요. 당신은 우리 애들과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를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할 기회란 거의 없어요.
우리들 중 하나가 임신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비극이지요. 그녀는 급히 입을 가리고 말했다. 오, 미안해요. 마거릿은 빙그레 웃었다. 제 생애에 오늘보다 더 멋진 날은 없었어요. 아가씨, 우리는 당신이 이곳을 찾아주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이 마을의 모든 여자들을 다 합한 것만큼 아름다워요. 몹쓸 녀석들, 나는 그 녀석들이 당신에게 행한 그대로 그들을 꺾어 놓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제이미 맥그리거는 지독한 바보예요. 아그네스는 벌떡 일어섰다. 남자 녀석들! 그 녀석들 없이 살 수 있다면 천국이지 뭐. 그렇지 않으니 지옥일 수밖에. 마거릿은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녀는 일어나서 마담 아그네스의 손을 붙잡았다. 저는 결코 오늘 일을 잊지 않을 거예요. 제가 사는 날까지요. 언젠가 제 아이가 알아들을 만큼 자라면 오늘의 일을 말해주겠어요. 마담 아그네스가 미간을 찌푸렸다. 정말이에요? 마거릿이 미소 지었다. 네, 그럼요. 마담 아그네스는 문 쪽에 서 있는 마거릿을 바라보았다. 제가 하숙집으로 이 선물을 옮겨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마거릿은 그 말을 하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마담 아그네스는 마거릿이 힘들게 거리로 내려가는 것을 바라보며 그대로 서 있었다. 자, 숙녀 여러분 일합시다. 그 시간 이후 마담 아그네스는 평소와 다름없이 술집의 문을 열었다.